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약 2년 가까이 제로금리 시대가 드디어 끝이 나고 바야흐로 긴축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지난주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금리 인상 이슈에도 불구하고 안도 랠리를 펼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주 우리 시장은 계속해서 반등을 또 시도할 수 있는 시장이 펼쳐질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FOMC 회의 이후 금리 인상 결정 이후의 시장 대응 전략 오늘도 고수익 작전 타임에서 챙겨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주말 사이 쏟아져 나온 외신 이슈들과 미국 증시 마감 상황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시황센터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외신캐스터 박재은입니다. 오늘도 간밤에 나왔던 미국 소식들 들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에도 4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매파적 기조가 오히려 주가에 선반영됐다라는 측면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세한 3대 지수 흐름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가 일제히 주간 기준으로 1년 3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먼저 다우존스는 0.8% 오르면서 34,754선에, 나스닥은 2%대로 가장 큰 상승 탄력을 기록을 했고요. S&P 500은 1%대 상승폭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어서 주요 기술주 흐름도 살펴볼 텐데요. 상승장을 주도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애플은 중국 봉쇄에 대한 영향이 거의 없다라고 밝히면서 2%대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1%대 상승,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A도 1.7%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은 MGM 인수 후에 스트리밍 서비스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받고 있는데요. 2.5% 상승하면서 3,225달러 선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테슬라는 거의 4% 가까운 급등세로 마무리 지었는데요. 이른바 900슬라에 복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마스터 플랜 파트 3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름세가 시현이 된 거고요. 자율주행차 관련 내용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살펴보겠습니다. 거의 7% 가까운 오름폭 보였는데 264달러 선으로 거래 마쳤고요. 세계적인 인공지능 개발자 컨퍼런스죠. GTC를 앞두고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스 지수부터 살펴볼 텐데요. 변동성 지수 7%대 하락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WTI는 1%대 상승으로 100달러 상회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골드는 0.71% 밀리면서 1928선으로 거래 마쳤는데 매파적 통화정책 시사로 하락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주들 살펴볼 텐데요. 게임스톱부터 보시죠. 대표적인 밈 주식으로 꼽히고 있는데 분기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대 상승하면서 90달러 선으로 거래 마쳤고요. 페덱스는 4%대 낙폭을 키우면서 218달러 선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했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조에는 공예품 소매업체인데 실망스러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6%대 하락하면서 12달러 선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 장도 살펴보시죠. 자동차 업종이 동반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쏠리고 있습니다. 리비아는 대표적으로 8%대 오르면서 45달러 선으로 거래 마쳤고 모더나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코로나19 4차 백신 접종 승인을 신청했다는 소식에 움직이는 모습이었고요. 주가는 6%대 상승 흐름으로 178달러 선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보잉도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델타항공과 제트기 관련해서 최대 100대 주문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됐습니다. 1.4% 상승 탄력 연출하면서 192달러 선으로 거래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 흐름까지 살펴봤고요. 간밤에 나온 따끈따끈한 소식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이 시사가 됐죠. 그런데 그중에서도 연준의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ed Governor Waller says half-point rate hikes could be needed as inflation is rising 이라고 밝혔는데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인플레이션이 극심할 경우에
금리 인상을 50bp 올릴 수도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월러이사는 현지 시간 18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3월 FOMC 정례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25bp 올리는 것에 동의를 했지만 연준이 조만간 더 공격적으로 나아가야 할 수 있다고 강조를 한 겁니다. 그는 또 이런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I really favor front-loading our rate hikes that we need to do more withdrawal of accommodation now if we want to have an impact on inflation later this year or next year 라고 밝히면서 그는 금리 인상을 앞당겨서 하는 것을 선호한다면서 올해 후반과 내년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완화책을 더 철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50 basis points at one or multiple meetings in the near future라고 밝히면서 조만간에 한 회의 혹은 여러 회의를 걸쳐서 50bp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매파적인 태도를 취했는데요. 연준이 조만간 대차 대조표를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 파월 연준 의장을 포함해서 다수의 연준위원회 발언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면서 매파적인 태도를 취할 경우에는 투심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참고가 필요하고요. 잠시 후 신승용 대표께서 연준의 긴축 행보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주실 예정이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 달째 이어가고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이 관련해서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Biden warns Xi of global backlash if China helps Russia's attack on Ukraine.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서 경고를 했는데요. 중국이 계속해서 러시아의 공격을 도와줄 경우에 전 세계적인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Describe the implication and consequences if China provides material support to Russia 하면서 특히나 경제적인 지원을 할 경우에 결과가 굉장히 안 좋을 것이다라고 경고를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또 이렇게 답변을 하기도 했는데요. The Ukraine crisis is not something we want to see 라고 밝히면서 우크라이나 사태는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또 발언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To keep the dialogue and negotiation going, avoid civilian casualties, prevent a humanitarian crisis, and cease hostility as soon as possible 이라고 밝히면서 대화와 협상을 지속시키고 민간인 사상자는 좀 최대한 줄이며 인도적인 위기를 막고 또 가능한 최대한 적대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시사를 한 겁니다. 우크라이나의 사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계속해서 치솟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불확실성으로 증시에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기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니켈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나타났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How a global nickel shortage could disrupt the electric vehicle industry. 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니켈이 부족해지면서 전기차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온 건데요. 자세한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필수 요소인 이 니켈은요, 전기차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고급 니켈이 많은 데 비해서 미국은 이 니켈 자원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공급 차질이 더욱더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미시간주의 이글 광산만이 유일한 광산이나 다름이 없는데 2025년에 폐쇄할 것으로 지금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더 심각한 공급난을 초래할 수 있는 건데요. 특히나 한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If we go forward 10 to 15 years, we are actually looking to a future where the battery sector could provide more than 50% of the demand for nickel units by that time 이라고 밝히면서 배터리에 들어가는 니켈 수요가 전체 수요 대비 10% 수준이지만 앞으로 10년, 15년 뒤에는 50% 이상 불어날 수 있다고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것이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이렇게 니켈 공급 부족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국내외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의 흐름 연동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글로벌 시황까지 체크해보고 넘어왔습니다. 그럼 첫 번째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바로 첫 번째 이슈부터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굉장히 바쁜 한 주를 보냈는데 역시나 FOMC 회의 결과를 두고 앞으로 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진행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연준이 굉장히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최적의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까요?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주 말씀하셨던 대로 FOMC 금리 인상한 이후에 실제 시장의 어떤 그 투자 심리의 상당 부분 급반전하는 그런 분위기 나타났었죠. 이를 놓고 그 다양한 의견 내지는 다양한 전망 나오고 있는데 일단 우리 시장으로의 영향 부분 과연 글로벌 증시의 통화 긴축이 미치는 영향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를 좀 꼼꼼히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 FOMC가 3월 그 긴축을 시작을 했죠. 기준금리 25bp를 인상을 했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 올해 금리 인상 전도표 자체를 상당 부분 수정을 했습니다. 기존 0.9%포인트 인상 부분에서 올해 말 그 정도 목표치에서 올해 말 기준금리 1.9% 정도로 수정이 됐다라는 부분. 내년에 금리 인상은 기존 대비 0.9%포인트 더 인상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이러다 보니까 올해 지난주 있었던 3월 금리 인상 25bp를 제외하고 앞으로 남아있는 FOMC 이 회의가 6차례 정도 남았습니다. 이 6차례 모두 각각 최소한 25bp 이상씩 인상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확실하게 시장 내에 던져주고 있다라는 점. 연준이 추구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로를 좀 우리가 살펴봐야 앞으로 경제에 관련한 그리고 통화 정책과 관련한 최적의 시나리오 다소간 조금 좀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은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을 위협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그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수요가 견인을 한 소위 말하는 디맨드 풀 형태의 그 인플레이션 모양새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말 그대로 우크라이나 전쟁 상태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니까 그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바로 제품 가격에 연동이 되고 제품 가격이 연동이 되면서 전반적인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또 하나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충이 되면서 달러화의 강세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와 같은 수입을 주로 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수입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상승하게 되는 소위 말하는 코스트푸시형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현재 FOMC가 지금 현재의 상황을 진단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형태는 말 그대로 비용 상승형은 일정 부분 그 포함은 되어 있지만 그래도 대다수가 실질적으로 수요 견인형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평가를 내리면서 조금은 더 경기 회복에 대해서 경제 형태에 대해서 상당 부분 경제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시사하고 있다. FOMC의 중간 정책 목표는 말 그대로 두 가지입니다. 물가 안정과 고용의 안정. 고용은 상당 부분 강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물가가 사실상 30년 만에 40년 만에 최고치의 어떤 그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 근데 이 부분에 대한 평가 자체를 FOMC는 수요 견인형으로 주로 판단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조만간 잠잠해질 수 있다. 오히려 긍정적인 경제 상승에 대한 경제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시사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말 그대로 시장의 투자 심리를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점. 이제 다음 FOMC는 5월 3일과 4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3월 21일이죠. 4월 달. 어찌 보면 시장 불확실성의 극복 그리고 불확실성의 완화 실질적으로 시장 내에 던지는 메시지의 명확성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경제 성장에 대한 자신감 고스란히 시장 내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은 우리 대표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FOMC 연준 같은 경우는 수요 견인형에 좀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강한 자신감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실제로 소프트 랜딩이라고 하죠. 큰 충격 없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 고물가를 좀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 자신감에 대해서 이대로 진행이 좀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미래에 갔다 올 수는 없지만 일단 현존하고 있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많은 분들의 걱정이 크실 것 같은데요. 소프트 랜딩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시나리오라는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명확하게 판단을 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현재 모든 것이 사실은 비정상이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해서 비정상 상황이 우리 실물 시장도 그렇고요. 금융 시장에도 그렇고 비정상 상황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먼저 금융 시장이 반등을 시작했죠. 2020년 V자 반등, 2021년 V자 반등이 시작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시장 내 상당 부분 반향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 근데 정상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정상화 과정 나눠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의료 정상화가 진행이 이미 시작이 되고 있죠. 백신 개발에 이어서 치료제 개발까지 의료 정상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순환 경로가 한순간에 비대면 쪽으로 이루어지다가 서서히 이제 비대면과 대면의 공조 현상, 공존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잘 어울려져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 근데 최근에 이제 정상화 과정이 진행된 부분, 이 부분을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제 실생활이 정상화되어지는 과정 중에 이제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바로 리오프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난주 3월 FOMC를 시작으로 해서 통화 정책이 이제는 정상화 과정에 진입을 하고 있다. 풀렸던 돈을 이제는 그 지금 현재의 경제 상황에 맞춰서 돈을 이제 다소간 조금 좀 긴축 형태를 보이면서 하지만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현재의 성장 상황을 계속 유지하는 모습 속에서 통화 긴축을 서서히 해나가는 소위 말하는 통화 정책의 정상화가 이제 첫 발을 내딛었다라는 부분. 이렇게 되면 정책들이 정상화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실생활이 정상화되는 부분, 그리고 이를 시장이 수용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명확해야 할 것이고 그 의사소통의 명확한 속에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다소간 초창기에는 마찰은 발생을 합니다. 그 마찰이 바로 실물 시장과 통화 정책 사이에서 나타나는 그 간극, 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소화 과정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그 소화 과정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다라는 점. 오히려 시장은 빠른 시간 안에 정신을 차리고 다시금 정상화 과정 속에 이렇게 흡수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점. 미 연준은 분명하게 소프트 랜딩을 추구합니다. 이 부분 수요 견인형 인플레이션을 말 그대로 용인을 해 나가면서 근데 그 수요 견인형의 인플레이션을 용인한다라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이에 대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강력한 고용 시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해야 될 것이냐. 분명한 시나리오, 분명한 포커스. 미국 경제의 핵심 지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지표는 분명한 것. 고용이 계속해서 강력한 부분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그 고용을 바탕으로 해서 소비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겠느냐의 여부. 따라서 우리는 고용 지표와 소비 지표에 앞으로 계속해서 주목, 그 어느 때보다도
눈을 부릅뜨고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소프트 랜딩 시나리오와 맞물려서 우리 시청 여러분 분명하게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비정상적이었던 것의 정상화 과정이다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연준의 시나리오에서 저희가 체크해봐야 될 것 고용지표다라고 분명히 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미국 시장에 대해서 낙관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덩달아서 좀 반등을 이번 주에도 해줄 수 있을지 기대가 좀 되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 낙관론 확산의 주요 배경을 좀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이제 지난주 후반부터 시장 내 낙관론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실질적으로 그게 뭐 중장기적인 낙관론이다라기보다는 일단은 FOMC의 긴축 행보 시작을 바탕으로 해서 그 긴축 행보의 시작은 바로 경제 성장에 대한 자신감이다라는 반로에서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장 분명하게 일단 장기적이는 않지만 일단 최소한 5월 이전까지는 시장 긍정적인 시장의 분위기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라는 쪽으로 시장 내 낙관론 확산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시작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평가가 금리 인상, 통화와 경기에 대한 어떤 그 격차가 분명히 축소되어지는 정상화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그 언뜻 보면 높아지고 있고요. 금리 인상이 현실화가 되면서 이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또 하나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미 연준이 시장과 소통했었던 부분들, 파월 의장의 그 전 발언들 이런 부분들이 명확했다라는 부분. 그 이야기는 한치의 틀림도 없이 시장의 이변도 없이 말 그대로 그 이전에 시장에 힌트를 주었었던 대로 결과가 나타나게 되면서 시장과의 소통, 불확실성이 없고 오히려 명확한 제시 나타나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확신 분명하게 있었죠.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파월 의장의 어떤 그 의사 진행 발언이랄지 이런 부분 계속해서 우리는 주시해야 될 것이다라는 점. 양적 긴축은 분명히 조만간 시작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향후 금리 인상 횟수에 대해서 명확하게 시장과 소통을 하면서 시장에 신뢰를 주고 있다라는 부분. 이러다 보니까 시장은 이제 그 거시 환경 쪽에 대한 소통은 너무나 불확실성이 없이 그 시그널에 대해서 믿음이 상당 부분 커지고 있고 오히려 시장의 관심은 뚜렷하게 이제는 기업 실적 쪽으로 향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형성되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시장 내에 있는 불확실성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매크로 환경과 마이크로 환경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 거시 환경,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이나 조세 정책 주로 정부의 이제 그 정책이죠. 통화 당국을 비롯한 정부 당국자들의 정책이 될 텐데 이 부분 시장에 계속해서 시대점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이변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기업 환경에 주목을 해야 될 텐데 이 부분은 바로 기업 실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장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통화 정책보다는 기업 실적, 분명한 것, 안정적 지속 성장이 가능한 업종이 무엇인지 편안한 마음으로 시장을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 이러다 보니까 시장 낙관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거시적인 불확실성은 잔존합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고 하나는 중국의 코로나19 확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불확실성 상황, 일단 긍정적인 전개에 대한 밑바탕이 이루어지고 있죠. 지난주 러시아의 이제 그 이자 도래,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일정 부분 달러화로 지급했다라는 소식 알려지게 되면서 러시아에 대한 디폴트 위기감 다소간 완화되어지는 그런 분위기. 여기에 중국에 대한 봉쇄 지역은 다소간 확산되어지지만 확진자 수는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양새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이렇게 보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 일단은 긍정적인 분위기로 선회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그 가능성 열어놓고 시장 대응하셔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입니다.
네,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면서 미국 시장은 낙관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은 낙관론이 나올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나라 시장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국내 투자자분들에 대한 전략일 텐데요. 저희는 작전을 좀 어떻게 짜보면 좋을까요? 예, 지금 시장 명확하게 큰 그림 좀 그려 보이셔야 되는데 시장 내 불확실성은 무엇이고 그리고 명확한 시장 이슈는 무엇일까?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더 쉽게 시장 접근하실 수 있는 근거 마련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장 내에 있는 불확실성, 그게 세 가지죠. FOMC가 긴축을 시작을 하면서 과연 통화정책이 우리 금융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냐. 일단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단기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되었고 미 연준에서 던지는 미리 결정하기 전에 미리 시장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결정 부분에 대한 이변 없이 명확한 제시를 해줬다라는 신뢰, 이 부분이 쌓여가고 있다라는 점이죠. 이 이야기는 단기적인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 가능할 것 같고요. 러시아가 이자를 달러화로 지급을 하면서 러시아 디폴트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시장 영향력 상당 부분 조금 좀 완화되어지는 그런 분위기. 중국에 대한 코로나19 확산이지만 확진자 수가 감소를 하면서 다소 계속해서 주목은 하고 있지만 완화되어져가는 분위기. 하지만 여전히 시장 내 불확실성은 있다라는 점. 명확한 시장 이슈 생각해 보면요. 대다수가 우리 시장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리오프닝이 본격화된다라는 코로나 확산이 더 심화된다 하더라도 방역 정책은 강화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분명히 시장 내에 작용하고 있다. 오늘 6인 모임이 해제가 되고 8인으로 완화가 되죠. 그리고 해외 입국자에 대한 7일 격리가 오늘 0시부터 해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해외에 대한 기대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신정부 출범과 관련된 허니문 분명히 우리 시장 내 내수 부양과 관련된 고용 확대와 관련된 부분 잔존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의 불확실성 해소도 우리 시장에 반영될 가능성 상당 부분 높습니다. 다우지수, S&P 500, 나스닥 지난주 주간 상승률 기준으로 지난 2년 전 대비해서 최대폭 상승률을 보였다라는 부분, 이 부분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의 상승을 주도한 부분은 소비 관련주와 기술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부분 명확하게 따져봐야 되겠죠. 리오프닝, 소비 관련주의 급등 양상, 왜 시장 상승을 주도할까? 결국은 리오프닝이 되겠습니다. 리오프닝에 대한 관심 분명히 가져보시고요. 신정부 내수 부양과 관련된 부분 분명한 관심 필요해 보이시고요. 또 하나 안정적인 지속 성장이 가능한, 이제 거시적인 관점보다는 미시적인 기업 실적에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 그 이야기는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성장기 진입을 한 그런 기술 업종, 메타버스가 이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자율주행이 그 중에 매우 중요한 핵심 테마가 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슈를 기반으로 한 고수익 작전까지 짜봤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너는 교보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윤여민 FP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FP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작전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의 작전 키워드 첫 번째는 3월 FOMC 이후입니다. 네, 이제 금리 인상이 확실시 됐고 앞으로는 얼마나 빠르게 진행이 될지에 따라서 앞으로 시장이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3월 FOMC 이후 여러 가지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FP님의 해석이 궁금합니다. 예, 일단 연준은 이제 3월 FOMC에 시장의 예상대로 좀 기준금리를 25bp 인상을 한 0.25에서 0.50%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물가가 상당히 높죠. 여기에 대한 우려라든지 경기에 대한 자신감도 있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특히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 기자회견에서 전반적으로 가격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고, 물가를 좀 통제하기 위해서 이제 매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면서 더 빠르게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단언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강하게 물가를 좀 통제를 하겠다라는 좀 어떤 자신감도 좀 비쳤는데요. 결국 파월이 이렇게 말한 거는 이제 한 명당 1.7건의 구인 공고가 나오는 등 어떤 고용 수요가 매우 강하다는 부분을 좀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좀 약해질수록 고용 시장이 더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고용 시장이 매우 견고하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한다 하더라도 경기 침체로 갈 확률은 상당히 낮다라고 좀 평가를 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좀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시장 같은 경우는 한은이 올해 좀 두세 차례 정도 금리 인상을 좀 단행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현 수준보다 높게 좀 추가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좀 어떤 그런 기대감은 상당히 좀 많이 줄어든 상태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연초에는 한은이 좀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에 긴축 우려가 좀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좀 연준의 긴축 우려는 좀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물가가 좀 안정이 되고 경기 둔화 가능성이 좀 높아지면서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도 물가가 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우려는 좀 있지만 이미 세 차례 금리 인상을 좀 단행을 했기 때문에 경기 둔화 우려로 좀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은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또 이제 대선 이후에 좀 추가적으로 추경에 대한 불확실성은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같은 경우는 50조 이상의 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좀 밝혔지만 상당 부분이 좀 주가에 좀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대규모 적자 국채 발행보다는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점을 좀 상당히 중요하는 대통령 당선인입니다. 이런 점에서 수급에 좀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3월 FOMC 회의 결과 이후 우리 시장 반등을 좀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힌트를 좀 얻어봤습니다. 두 번째 작전 키워드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플랫폼사 NFT로 2차전 격돌 준비입니다. 네, NFT에 대한 관심은 작년부터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지만 여기에 대형 플랫폼사들이 뛰어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불이 두 번 붙을 것 같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요. 예,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NFT 상당히 좀 작년 하반기부터 좀 뜨거운 화두였죠. 특히 이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좀 활용해서 디지털 자산을 좀 고유한 토큰으로 만든 것이라 볼 수 있고 이름처럼 좀 단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디지털 작품 등을 좀 적용을 하면 희소성을 좀 구현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플랫폼사죠. 네이버와 카카오가 NFT 시장에 좀 뛰어들었고요. 이제 서로에 대한 맞대결을 좀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 포탈, 카카오톡 이런 좀 계정을 좀 연동을 해서 NFT 거래에 좀 플랫폼을 좀 규모를 키우겠다라고 좀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컨텐츠 등의 어떤 자사 서비스를 새롭게 수익 모델로 좀 만들겠다라는 구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난 17일에 네이버 사용자들에게 이제 NFT를 좀 활용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라인 넥스트와 좀 긴밀한 협력 계획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라인 넥스트 같은 경우는 네이버 관계사의 라인의 이제 NFT 자회사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IP라고 하죠. 이제 지적재산권을 좀 활용을 해서 NFT를 좀 제작을 하고 각자의 브랜드 스토어를 이용을 해서 이용자에게 좀 판매할 수 있는 NFT 플랫폼, 이제 도시를 좀 상반기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의 계열사죠. 그라운드 X가 카카오톡 안에서 이용할 수 있는 NFT 플랫폼을 이제 클립 드롭스라는 걸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웹툰, 웹소설 IP를 NFT로 좀 발행을 해서 좀 협업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NFT 발행 같은 경우는 영화라든지 드라마, 게임, 애니메이션 등 좀 기존 2차 창작을 좀 넘어서 새로운 IP에 좀 확장을 도전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사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장도 지금 겨냥을 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인 넥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180여 개국, 8개 언어를 지원하는 플랫폼을 좀 출시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라운드 X 같은 경우도 다음 달 이제 양주일 카카오 부사장이 신임 대표를 맡아서 글로벌 도약을 이끌 것으로 밝혔기 때문에 양사 간에 지금 이제 NFT 관련된 부분 좀 상당히 뜨겁게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 NFT 관련된 다른 종목들도 움직일지도 궁금하고 이 NFT 안에서도 네이버와 카카오가 격돌하는 양상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갈지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시장 대응 전략이 필요할 텐데요. 어떻게 좀 짜보면 좋을까요? 최근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습니다만 글로벌 주식시장 같은 경우 좀 악재에 대한 내성이 조금 높아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월 FOMC에서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라든지 연내 추가 6회 인상 예고, 그다음에 국제 유가가 배럴당 이제 $100를 재돌파하는 등 사실 악재가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에 좀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 그만큼 악재를 많이 선반영하고 있다는 좀 반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공격적인 통화 긴축을 예고한 매파적인 어떤 FOMC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오히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좀 주목을 했습니다. 오히려 양적 긴축에 대한 언급은 불확실성의 해소로 좀 받아들여졌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측면에서 코스피도 좀 반등을 좀 준비하는 구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급격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이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던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1분기 좀 기업들의 실적을 좀 확인하려는 투자자들의 좀 관망 심리도 어느 정도 작용하지는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시장 같은 경우는 드라마티컬하게 상승하기보다는 약간의 좀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업종 좀 종목별 순환매가 좀 지속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과대낙폭 종목이라든지 리오프닝 정책 변화에 대한 수혜의 종목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수혜 종목들이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원재료 가격의 상승에 따라서 좀 비용 증가분을 좀 이제 판가에 좀 반영하기 쉬운 업종들,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소비 업종, 과대낙폭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국내 시장도 반등 시도 시 업종별, 종목별 좀 차별화된 전략이 좀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의 여의도 금융센터 윤여민 FP와 함께했습니다. FP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 국내 증시 작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퀀텀닷 OLED TV를 관련돼서 이제 미국 시장에서 북미 시장에서 사전 주문을 좀 받고 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관련된 OLED 관련주들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좀 궁금한데요. 이 이슈부터 짚어볼까요? 네, 일단 저번 주에 주 말쯤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가 되었는데요. 삼성전자가 북미에서 세계 최초로 퀀텀닷 OLED TV를 첫 선을 보인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북미 시장에서 사전 판매에 돌입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퀀텀닷 OLED TV 출시를 준비하고 있던 소니보다 한 템포 빠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출시를 했습니다. 아직 국내 시장 부분은 출시 계획이 명확하게 확정은 되지 않았고요. 뉴스를 통해서 발표된 내용을 살펴보면 새로운 OLED TV라고 공식화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이게 삼성 디스플레이에 퀀텀닷 OLED 패널이 적용된 삼성의 첫 OLED TV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모델명 자체는 미국에서는 퀀텀닷 OLED TV라는 명칭이 모델명에는 특별히 붙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는 시장에서 이제 OLED TV, LG 디스플레이와 같은 이러한 부분에서 출시가 됐는지 이 부분이 조금 혼선이 있었는데, 기존에 삼성이 하던 퀀텀닷 OLED의 방식이 맞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다시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조금 수혜주라든지 그거를 챙겨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단은 업황에 대해서 먼저 짚고 갈 필요가 있겠는데요. IT 제품 수요가 연초에 예상대에 비해서 지금은 불확실성이 좀 커진 상황입니다. 일단은 전 세계 노트북의 생산량 90%를 담당하고 있는 대만의 ODM 빅5 업체들이 올해 노트북 출하량 자체가 전년과 유사한 정도라든지 아니면 소폭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최근에 외부 번수였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일부지만 중국의 코비드
쪽 확산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매크로 불확실성이 조금은 불거진 모습이고요.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이제 PC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요 국가별의 뭐 코로나 변이 이런 점은 일상 회복이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서 큰 우려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게 가장 큰 외부 변수였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여부에 따라서 IT 제품의 수요가 조금 연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덜할 수 있지만은 회복 정도의 단계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OLED 성장을 본격적으로 체크를 해보기 위해서는 짚고 가봐야 될 게 LCD 쪽, 특히 LCD 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많이 줄여놓은 상황인데 중국 업체들의 LCD 쪽의 증설이라든지 이런 점을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TV 수요 회복세 자체가 뚜렷하게 올해 같은 경우도 뭐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중대형 LCD 그러니까 OLED 말고 LCD 쪽의 공급 증감률 자체가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가 가동률이 증가가 되면서 이 부분에서는 그 LCD 가격 자체에 대해서 증가는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도 워낙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수요 자체도 지금 뭐 크게 올라오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뚜렷하게 수요가 커진다 이 요인까지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뭐 산업 같은 경우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게 LCD 같은 경우는 수요 측면에서 봤으니까 이제 TV 패널 가격 그 부분을 또 세부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고요. 패널 가격 자체는 수급이 타이트하게 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일부 상승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LCD 같은 경우에 수요 공급 측면을 먼저 봤을 때는 뭐 가격 측면에서 큰 변동 요인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일부 패널 가격 상승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LCD 가격 대비해서 OLED 가격이 현재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고 시장이 커질 수 있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TV 세트 가격대별 출하량 비중으로 TV 수요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은 LCD TV 세트 가격 인상폭이 컸던 게 2021년입니다. 조금 특이한 사항이었는데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체 시장에서 그 TV 세트 출하량 비중 자체가 크게 없는 편이었고요. 수량 기준으로 살펴보더라도 연간 약 900만 대 수준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TV 세트 같은 경우는 수요가 이제 양극화로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전체적으로 그 프리미엄 부분에서 시장이 뚜렷하게 꾸준하게는 증가할 가능성은 크게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의 경우 전체적으로 TV 부분의 판매는 하락세가 예상이 되기는 하거든요. 근데 프리미엄 시장이 꾸준히 증가하기 힘들지만은 이 프리미엄 제품의 OLED TV 수요 자체가 작년부터 증가가 나타나는 걸 확인을 했거든요. 그게 LCD TV 패널 가격 상승이 나타났는데 이게 LCD TV 세트 업체들한테는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 제품 가격을 인상하게 되면서 OLED TV와 이제 LCD TV의 가격 자체가 어느 정도 좁혀진 상황입니다. 이 가격이 좁혀질수록 OLED TV로 넘어가는 단계가 또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OLED TV 쪽의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뭐 아주 당연한 얘기지만은 고객사 다변화라든지 원가 경쟁력을 높이는 부분이 시장적으로는 나타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행해서 시장을 한번 짚어봤을 때는 뚜렷하게 OLED TV 시장이 아직 메리트는 크게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하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북미에서 이제 세계 최초로 콘덴서 OLED TV를 출시한 부분에서 저희가 종목을 살펴볼 때는 그 첫 번째로 OLED TV 시장 자체는 아직은 뚜렷하게 개화될 가능성은 낮은 측면이 산업적으로 있다는 점. 두 번째로는 다만 삼성전자에서 이제 북미 쪽으로 최초로 그 OLED TV를 출시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삼성전자가 북미 시장 판매가 어느 정도 올라오는지 여부가 이제 삼성과 관련된 OLED TV의 관련주들의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삼성향으로 국한돼 있는 OLED 소재라든지 장비 관련주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특징주로는 덕산 네오룩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산 네오룩스는 4분기 실적 자체는 영업이익이 124억 원으로 예상치를 약 15% 하회를 하면서 주가가 실적 발표 이후에는 한번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세부적인 실적 내용 자체가 중국향 소재 매출 감소라든지 그다음에 고정비 증가에 따라서 이익률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 보니 실적이 부진했었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나갈 수 있는 아이폰형 패널 출하량 같은 경우도 증가분이 한 자릿수 증가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명확하게 이게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올해 뚜렷하게 증가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었고요. 다만 이제 올해 실적 예상치에 포함되지 않았던 삼성향의 OLED 세트 판매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증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가 선행해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뚜렷하게 전방 산업이 지금 회복되고 있지 않지만은 삼성전자 쪽에 북미 쪽의 판매로는 일단은 이벤트적인 요소는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특징주로는 덕산 네오룩스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OLED와 관련돼서 이제 삼성전자가 북미에서 퀀텀닷 OLED TV를 첫 판매를 좀 시작을 했다라는 이슈와 더불어서 오늘의 특징주 덕산 네오룩스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굉장히 많은 경제 일정들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준 의장의 의견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22 통화 정책에 대해서도 결과가 좀 나올 것이고 여러 가지 경제 일정이 남아있는 가운데 이번 주 저희가 볼 업종과 종목은 어떤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금주에도 다양한 일정의 스케줄이 있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 같은 경우는 인텔 마이크론과 같이 미국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가 상원위원회 증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가 매출 출고가가 평균 7.7% 인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3월 24일 목요일 같은 경우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 방문이라든지 나토 특별 정상회의 참석 예정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고 조금 변할 수도 있는 요인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게임이나 그러한 측면에서 조금 기대되는 부분이 3월 24일에 넥슨 그룹이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 출시라는 이벤트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특징적으로는 넥슨 GT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에 강했던 게임 같은 경우가 모바일로 출시가 되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선행해서 주가에 받는 가능성이 있고요. 통상 게임주 같은 경우가 출시 이전 기대감으로 선행해서 주가가 상승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게임 출시 이후에는 조금 워낙 기대감이 높게 형성되었던 종목들은 당일에는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벤트적인 측면으로 월화수 같은 경우 주가적인 측면에서 넥슨 GT를 접근을 하고 목요일에 이제 출시가 될 때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 변동성이 있을 텐데 통상 목요일쯤에 매도를 하면은 그리고 그런 이벤트적인 매매에서 수익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특징적으로 넥슨 GT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번 주에 잡혀있는 경제 일정들과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꼽아주신 특징주는 넥슨 GT였습니다. 이렇게 모바일 게임이라든지 출시 일정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이어서 매매 시그널에서도 장중에 움직이는 종목들에 대한 흐름들도 잡아드릴 테니까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는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